자, 뭐 좀 조금 늦게 우리 김동훈 교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지난번 토론 우리 회의 때 그 이렇게 객석에서 이렇게 예리한 이렇게 좀 질문도 하시고 입장을 좀 내셔서 한번 저희가 뭐 이게 학벌 문제라든지 또는 그 대학 체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숨 돌릴 틈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좀 그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우선 늦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별로 안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뭐 부득이 차를 가져왔더니 이 앞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꽉 막혀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뭐 우선 한 20분 정도 예,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발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미덕이 시간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지 20분 내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기 못 지키시면 안 되니까요. 조금 여유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봤더니 어떤 분이 한 40-50분을 하실 때 좀 지루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시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뭐 주어진 주제가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상당히 막연한 일반적인 이제 주제인데 문제점에 대해서 뭐 제가 원고를 이제 새롭게 쓰다 보니까 뭐 새로이 뭐 정리할 만한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문제점은 그냥 기존에 간단히 그냥 제목만 언급하고 바로 대책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낮에 국회 공청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국회의원 한 10몇 분이 학벌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학력차별금지법이 아니고요? 아니 학력차별 학력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진술이 이제 뭐 말 듣는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그래서 학력을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진술이 나오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 오간 얘기가 학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학벌 차별, 뭐 이른바 출신 대학에 대한 차별이겠죠. 그런 것이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의원들, 또 국가인권위라든가 일부 국회의원 그런 분도 있고, 학력도 지금 뭐 이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학벌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펄펄 뛰는 또 그런 또 정반대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데. 일단 학력차별금지법이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지 그것도 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근래 뭐 대통령이 뭐 고졸 작업 출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력차별 문제가 점점 이제 사회에서 대두되고 그 아울러서 이제 학벌 차별 문제. 어차피 전국민 80%가 이제 학사가 되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뭐 출신 대학 안에 말하자면 학사 대졸 내에서의 어떤 그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 이른바 학벌 차별,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또 계기가 됐겠다 싶습니다. 학벌 문제에 대해서 뭐 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기존의 대책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뭐 전문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뭐 연구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른바 대중적으로 또 운동하시는 뭐 분들, 이런 대중적인 어떤 이제 글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최근에 눈에 띄는 것 몇 개를 임의로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2009년에 강준만 그 교수의 입시전쟁 잔혹사라는 책이 나왔는데, 책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분은 1996년도인가 그 서울대 주기기인가? 서울대 주기기가 아닌 뭐죠? 서울대의 나라. 서울대의 나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쨌든 서울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벌 문제를 뭐 처음 그래도 공론화한 그런 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분이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요지는 자기의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스카이의 정원을 줄여야 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이 사람 얘기는 스카이 출신이 사회요직 독과점이 주범이다. 그래서 스카이가 배출한 학생 수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연대고대 각각이 한 재학생을 26,000, 그래서 스카이 정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서 소수 정예주의로 하자. 그래서 스카이 인해 전술을 이제 막으면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 공백을 놓고 다른 이제 그 밑에 서열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병목 현상도 완화되고 또 아무래도 쪽수가 줄어들면 독과점 파워도 약해질 것이고 그래서 엘리트를 충원할 수 있는 학교가 수십 개 대학으로 늘어나게 되면 대학설이 유동화가 되고 대입 열기도 분산이 되고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또 당연시 되게 되고 입시 경쟁이 약화되고 중등교육이 정상화되고 어쨌든 이런 순서를 뭐 1극에서 그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읽어보면서 별로 그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 그 모든 단체 뭐 하여간 그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담 스카이 뭐 서울대도 뭐 물론 포함되겠지만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주수입원인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데 웬만한 대학들이 다 그렇죠. 그 등록금 주수입원의 학생들 스스로 학생 수를 스스로 줄인다. 뭐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가진 쪽에서 뭘 압력을 행사해도 너 내놔라 학생 정원 내놔라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후발 집단한테 나눠준다고 하는 이 사고는 강준만 씨가 항상 제일 비판하는 이른바 진보적 근본주의자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스카이라는 용어를 항상 같이 붙여 쓰는 것 자체도 항상 평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연구들은 어떤 병렬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카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인데 서울대와 연구대의 간격은 연구대와 비스카이 간의 국간에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적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연세대 사회학 김영학 교수가 쓴 논문에 보게 되면 뭐 모든 요소들을 다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 그 점유율을 37대 뭐 8대 6이다 이렇게 뭐 된 것을 내가 저서 봤는데 그 4대 1대 1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느 시장 점유율이 4대 1대 1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럼 한 사를 차지하는 사의 독점이라고 얘기하지 그것을 세 회사의 독과점이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뭔가 이게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용어가 스카이라는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항상 씨는 뭐 책을 쓴 것보다 이제 2001년도 1년 동안 교육부총리를 하실 때 제가 인연이 돼서 조금 뭐 교류를 좀 가졌는데요. 이분은 주로 이제 교육부 장관 되자마자 학벌주의가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다 해가지고 특정 대학의 입학이 출세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인의 신념 이것이 문제다 해서 학벌의식을 깨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주로 캠페인성 행사가 많았어요. 뭐 학벌주의 극복 수범 사례 공모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뭐 표 포스터 이런 거 만들고 이분이 계실 때 그 뭐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부 종합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흘러가는 그 글씨 거기에다가 학벌주의 헌업법과 능력주의 새 옷 입자 뭐 이런 그게 막 흘러가고 그랬어요. 그 정부 종합청사 안에 그 정도로 표도 많이 만들고 많이 했는데 또 기업 정경련 찾아다니면서 그 기업체 입사 서류란에 저 출신 학교란 그 없애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가서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 그만두고 한 뭐 조금 2, 3년 더 그렇게 참여정부 때 좀 하다가 뭐 시들어졌죠 뭐. 그 학벌 문제를 의식구조 개혁 문제로 포커스 맞춰서 하는 거 역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계몽주의적 발상이다. 인간이 학벌에 가져오는 뭐
편익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도덕 논리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그런 발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런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벌 문제를 또 역시 공론화한 뭐 그런 뭐 공론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범식 교육특강이라는 책이 요 근래 상당히 뭐 베스트셀러라고 들었습니다. 사서 읽어봤는데 이 양반은 그 특이한 게 그 사교육 학원 강사로서 뭐 스타 강사라 그래가지고 뭐 본인의 말로 연봉 한 18억 정도를 버는 그 사교육의 최대 강사 스타 강사였는데 뜻한 바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놓고 이제 교육운동에 투신을 해서 그 뭐 여러 가지로 요새 교육 평론가로 그 한겨레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활발히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양반의 얘기는 한국 교육의 양대 문제라 그래서 선발 경쟁과 학교 관련 특히 선발 경쟁은 대학 서열화가 문제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로 인한 학벌주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이 대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문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학 서열화와 고교 서열화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오히려 수능 점수 커트라인이라는 서열 판정법이 수시 전형 때문에 이제 약화되니까 이 이른바 명문대학들이 새로운 지표로 최상위 명문고생, 그러니까 특목고생 유치 비율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연고대가 제일 이걸 이용해 먹고 있다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이제 학벌주의도 이제는 종래 뭐 서울대 중심에서 이제 연고대 중심에 명문 사립대 학벌주의로 이제 포커스를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3단계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단계가 사립대 재정 공용하다. 그래서 사립대 국고를 대거 투입해서 사립대 재정을 공용화하고 등록금을 낮추고 해서 그다음 학생 선발 과정도 사립대 마음대로 못하게 공적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정말 자기 표현대로 상당히 좌파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립대학 중에 원하는 대학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에 편입시켜서 사실상 평준화를 해야 된다. 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전에 그 서울대 장애익 교수부터 처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정진상 교수가 정리를 해서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채택돼 있다고 합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거기 잠깐 소개했는데 그 정진상 그 다음 페이지에 정진상 그 교수가 그 뭐 단행본을 낸 게 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잘은 모르겠는데 당연히 서울대를 개방을 해서 국공립대를 통합해서 국공립대 졸업장을 공통으로 주고 사립대도 가능한 한 이 국공립대 네트워크 안에 다 끌어들여가 가지고 선발도 공동으로 하고 해가지고 뭐 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제 대학 이범씨도 그런 말을 하는데 대학 평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경쟁 학벌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결국은 이제 대학 평준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장기 과제인데 이게 어렵지 뭐 하여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도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비판이라고 뭐 써봤는데 뭐 별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너무 뭐 거리가 먼 얘기라서 특히 이범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사립이라고 하는 것 본인은 국립 출신인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인 것 같아요. 사립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사립대는 완전히 이건 일종의 반 사기꾼들이고 어떻게 하든 그냥 뭐 이용해 먹고 뭐 공공적인 생각이란 전혀 없는 아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공립이라고 하는 타이틀 뭐 공공자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공성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더 이기심과 무능이 은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간의 선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를 거꾸로 유럽식 모델로 그렇게 뭐 가는 것은 실현성도 없고 오히려 이 학벌주의 개선을 위한 대중운동을 오히려 점점 더 대중과 유리시키는 그러한 극단적인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서 내놓는 안이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이 대학 평준화를 기본적인 모델, 유럽식 모델, 대학 평준화를 기본으로 해서
어쨌든 그쪽으로 좀 더 접근해가는 그런 식의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우리 추세에도 맞지 않고 뭐 우리 그런 추동력을 얻기도 힘들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뭐 그런 뭐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이런 이제 진보 진영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뭐 한 번에 딱 빛이 나는 건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전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고등교육이 80%가 지금 사립대학이거든.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한, 다수 지원자가 학교를 선택권이 있는 한 선호도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학이 등급화 서열화가 생기는 건 매우 자연스럽다. 이죠? 이런 등급화 서열화가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개별 대학들의 노력을 자극하는 면이 있어서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것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과 지원자 간의 의사협조를 이루는 사적인 계약이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중등교육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일종의 약간의 제한은 가능하겠다. 산불 정책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옹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 점에서 말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대학 선발권의 행사, 또 지원자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 결정, 이 경쟁의 과정이 어떻게 생산적인 결과를 낳게 운영되는가,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대학의 서열화가 대학계를 오히려 무기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대학 간의 경쟁 의욕을 자극해서 대학들의 노력이 서열화의 변동에 반영되고 해서 유동화되어서 대학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 점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을 정한 동안 교육적 경쟁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 하는 것인데, 이 학벌주의에 또 기반되는 것도 결국은 뭐 그동안에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또 내신도 포함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노상 입시 때마다 뭐 서울대 무슨 뭐 경영학과 뭐 300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대학, 전국 대학의 모든 대학 학과가 수능 점수로 그 등급이 지어지는 이런 시험과 성적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능력의 다양성과 잠재성을 끌어내는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공감대가 많이 논의되어 왔었고, 어쨌든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미국식 제도를 좀 받아들이긴 했지만 입학 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뭐 시행하고 있고, 특히 당근하고 채찍으로 저희 대학도 뭐 일부 하고 있는데 너무 좀 과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학사정관제를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잘 정착시켜서 시험과 성적이라도 해결된 기준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다양성, 잠재성을 감안하는 이러한 전인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획일화된 기준에 의한 선별이라고 하는 대학 서열 취지 중요한 기둥 하나를 서서히 무너뜨려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절차적 공정성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성, 개인의 어떤 성장 환경이라든가 뭐 지역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고, 대학들 간의 이러한 선발의 교육적 선발의 방식을 놓고 오히려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제 대학 간의 서열 체제인데, 저는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 간의 서열화 등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모습이고, 따라서 대개 어느 하나의 군별로 등급화라고 하면 더 좋을지, 등급화식으로 해서 뭐 1군, 2군 이런 식으로 크게 완만한 서열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서열의 이제 고착화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서열이 아주 획일적으로 또 아주 고착화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38페이지입니다. 국가의 간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원칙한 국공립과 사립의 혼합체에서 사립에 대한 국립우위라고 하는 대학 서열제들이 가장 큰 기둥이 버티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학체제, 이른바 스카이라 통칭되는 대학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경성제국대학과 보성연희 전문대라고 하는 체제가 연장된 형태요, 확장된 형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동경제도를 필두로 해서 중요한 국립대학을 설립해서 국가 인력들을 직접 양성한다고 했고, 사립대학은 1918년인가 허용은 했지만은 전혀 비중을 두지 않았고, 사립대학이 법인격을 얻은 게 49년도에 와서 겨우 얻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립 위주의 관학 위주의 그런 체제였고, 따라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이제 국립대학이 존재하게 되면 자연히 이것이 표준대학이 되어가지고 획일적인 기준이 생성되고 이를 정점으로 해서 일렬 정도로 서열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서열체제는 바로 사학을 관학의 보조 정도로 보는 이런 관치, 일제의 관학체제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서열체제를 타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제의 잔재를 타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의 활발한 경쟁체제가 조성될 때 서열체제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유동화되고 일반이 고정된 서열의식도 약화될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해법으로서 이제 이 혼합체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 국립대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국립대학도 이미 50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예컨대 국립대학을 역할을 달리하라, 예컨대 일부 학자들은 평생 교육기관으로 국립대학이 가야 된다. 그게 세금을 쓰는 조직으로서의 뭐 구별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립대학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결국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안은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최소한 동일한 어떤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서 현재 이제 국립대학 법인화법이 이제 서울대는 통과되고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첫발은 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맺는 말은 그냥 사족을 달아본 건데, 이러한 제도적인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결국 우리 교육 체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나중에 그냥 가볍게 읽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실 말씀은 대단히 많을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단초로 해서 좀 토론하는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듣고 또 이렇게 좀 이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지금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이 아니고 실질적 내용적 공정성을 좀 담보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 교육의 어떤 교육적 경쟁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좀 그런 대안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는 좀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좀 제가 좀 보기로는 저희가 또 이제 그런 이렇게 염두에 두고 또 이제 그런 발제 배치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제 김동춘 교수님의 그 발제는 또 동일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훈 교수님과 김동춘 교수님이 공통점이 있는 것만큼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성함에서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차이가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춘과 훈의 차이가 학벌에 있어서 어떻게 좀 표현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매번 토론회 때 좀 같은 경향에 말씀하시는 분들을 모신 게 아니고 조금 다른 경향의 말씀하시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또 좀 서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이게 여유 있게 좀 대화하고 또 관용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또 배울 거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시간들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리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김동준